지금 소개받은 윤도경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강의 내용은 브렉시트 문제인데, 브렉시트가 뭐의 약자예요? 브리튼, 그 다음에 엑시트, 뭐 이렇게 해서 브렉시트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실은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 국가 내에서의 그 투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 투표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결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됐냐면, 영국에서 EU 연합에다가 그 정상회의 정식으로 우리가 탈퇴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신고부터 시작해서 2년 내로 그 협상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지금 새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사임을 했고, 그 후임으로 지금 테레사 메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테레사 메이가 얼마 전에 내년 3월부터 우리가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이니까 17년이죠. 17년 3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19년 2월 말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가 정식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브렉시트를 얘기하지만 또 다른 나라들도 좀 들썩들썩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피그스 국가들이라 그래서 그 나라들도 야, 이거 유럽 통합에 우리가 참여했더니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도 들썩들썩했고 동구권 나라들도 들썩들썩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영국이 나가겠다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의 사실상의 리더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뭐 베넬룩스 3국 이런 나라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 영국하고 협상이 시작되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나갈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요즘 소프트 브렉시트, 뭐 하드 브렉시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드 브렉시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즉 전혀 유럽연합하고 상관없는 나라처럼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아무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하드 브렉시트라고 얘기하고, 소프트 브렉시트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고 그렇게 크게 단절되지 않는 상황을 소프트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갈등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연합 대표라고 할 수 있죠. EU 정상회의 의장이 로날드 투스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드 브렉시트 또는 노 브렉시트, 이것밖에 선택 권한이 없다. 소프트 브렉시트라는 건 없다.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들 관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고 나면 그러면 EU의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정치 경제적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사실은 총칼로 통합하지 않고 합의해서 경제적으로 통합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싸웠다가는 일본의 원자폭탄 터지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싸웠다가는 우리가 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겠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래서 전략 무기, 전략 물자라고 할 수 있는 석탄, 철강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ECSC라는 거, 유러피언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략 물자를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면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서로 상대방이 전쟁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장도 서로 터놓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 나라들이 조그마니까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지고 점점점 경제 공동체로 발전을 하게 돼서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1957년도에 유러피언 이코노믹 커뮤니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던 거죠. 이때 이제 베네룩스 3국 뭐 이 나라들은 이제 조그맣기는 합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해서 6나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랬다가 73년도에 9개 국가로 확대되고 80년도에 10개, 86년에 12개,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때 들어가죠. 그리고 95년에 와서 15개 나라로 확대가 됩니다. 이때까지가 사실은 서유럽 국가들이 통합을 했던 과정이죠. 보시면 57년부터 거의 한 40년이 걸렸죠. 한 40년이 걸려서 서유럽 국가 15개 나라가 통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1985년에 독일에 유학 가서 95년까지 10년 동안 10년하고 정확하게 2주를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요 기간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수업할 때 세미나 제목으로 들어왔던 단골 메뉴들이 유럽 통합의 효과. 그래서 독일한테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거기서도 뭐 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갈까? 그리고 통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 할 때 단골로 다루었던 그런 주제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은 독일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동구권 국가들, 이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유럽이 서유럽만 있었으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여기까지가 경계였어요. 그랬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이 나라들이 체제 전환을 시작하면서 이 나라들이 우리도 EU에 가입하게 해달라. 이래서 2004년부터 이 나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준비 단계에 있다가 2004년에 보면 키프러스,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여기 나라들, 몰타, 폴란드, 몰타는 이 밑에 있죠. 그 다음에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지형이 달라지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짙은 색까지가 첫 번째 서유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까지 이렇게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 지역까지 확대되죠.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 나라들 57년부터 95년까지 40년에 걸쳐서 유럽의 서유럽 국가들이 통합을 했는데 왜 빨리 못했느냐? 빨리 통합하다 보면 서로 생산성의 차이도 있고 경제력도 차이가 나는데 시장을 뺏긴다. 이래서 그동안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은 구조조정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스트럭처럴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스트럭처럴 펀드에서 이 경제적으로 조금 뒤처진 나라들을 개발하는 자금들을 대주고 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환율을 한꺼번에 묶으면 환율이라는 조정장치가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우니까 밴드를 둬가지고 처음엔 넓은 밴드, 그 다음엔 좁은 밴드로 환율을 줄여서 서로 코오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서 적응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986년도에 유럽의 공동시장을 완성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한테도 그런 적응 기간을 두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통합 그러면 제일 먼저 단계가 FTA 단계고, FTA는 자유무역 에어리어죠.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인데 거기서 특징은 뭐냐 하면 국경 간의 상품의 이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경제적으로는 수량 제한, 가격 차별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품목 제한, 이것이 없어져야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상품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가격 차별을 시키는 게 뭐예요? 테리프죠. 관세를 가지고 가격 차별을 해요. 근데 그걸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차별 말고도 국경과 국경 사이에 상품이 이동할 때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는 몇 대 이상 못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수량 제한이죠. 그 다음에 아예 농산물, 이러이러한 농산물들은 우리는 수입 안 한다. 이건 이제 품목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품목 제한, 수량 제한, 가격 차별, 요게 없어져야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라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 커스텀즈 유니언이고, 그 다음 단계가 공동시장 해가지고 생산 요소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내가 일자리가 프랑스에서 구해지면 프랑스에서 일하고, 일자리가 영국에서 구해지면 영국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주의 자유가 허용되도록 하고, 돈도 자본도 내가 아무데나 투자할 수 있고 거기에 한 제약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투자를 아무 나라에서나 받을 수 있어. 그게 이제 1986년에 사실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화합을 진행하는데 2004년에 보면 이 나라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EU 내에서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을 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3D 직종에서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저런 나라로 이사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주민들이 자꾸만 동구권에서 저쪽으로 가게 돼요. 이제 물론 2004년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죠.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28개국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걸 보시면 요거는 이제 유로 지역하고 유럽 연합하고는 달라요. 유로 지역이라는 것은 자국 돈을 포기하고 유로화를 받아들인 나라가 유로존이라 그래요. 그걸 유로 지역이라 하는데, 유로 지역은 1999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11개국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9개국이에요. 앞에서 보면 28개국이 유럽 연합인데 유로는 19개국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9개 나라가 유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로를 받아들인 나라들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놨고요. 영국, 덴마크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것이 이제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한 그 어그리먼트가 됐던 조약인데, 이때 자기가 원하면
안 들어가도 된다 하는 옵트아웃 기준을 두었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덴마크는 처음부터 우리는 유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서 자국 통화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스웨덴은 자기들이 국가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랬고 덴마크, 스웨덴은 다시 국민들한테 재투표를 시켜봤는데도 거부돼서 아직까지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왜 지금 브렉시트와 같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EU의 1인당 GDP가 PPP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3만 한 500달러, 명목으로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3만 6,800달러, 한 3만 7천 달러 정도 되죠. 근데 2014년에도 한 3만 6,600이니까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룩셈부르크가 구매력 기준으로는 8만 2천 불, 미국 달러로는 11만 3천 불 이렇게 됐는데 루마니아는 얼마예요? 12,500불밖에 안 돼. 그러니까 PPP 기준으로 해도 룩셈부르크보다 한 8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10몇 배 정도 차이가 나. 루마니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력 격차가 심하니까 루마니아에서 웬만한 일을 하기보다는 룩셈부르크 같은 데서 3대 업종에서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일해가지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되는 기준만 채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놀고 먹어도 사회보장에서 주는 돈만 받아도 자기네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이주하게 돼. 불가리아는 그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죠. 7,00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EU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개황인데 뭐 굳이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57년에 그렇게 시작했던 거에서 이렇게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본 조약이 뭐냐면 이번에 영국이 탈퇴하려면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의거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유럽 통합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까지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 정치 통합을 위한 조약을 2007년도에 헌법조약을 유러피언 헌법을 만들고 그거를 도입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위에 더 큰 지붕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다. 거기에 실패해. 합의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전체 EU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만든 것이 리스본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적 통합에 다가간 정도의 그런 그 유러피언 헌법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스본 조약이 이제 2007년도 말에 맺어졌고 2년 후에 이게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왜 넘어가게 되느냐, 왜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영국이 캐머런 총리가 사실은 뭐 총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관뒀으니까 한 1년 정도밖에 못했죠. 이 양반이 이제 2015년 5월달 그때 이제 그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서 국민들이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뭘 하려 그래도 EU에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 그런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니까 동유럽 뭐 이런 가난한 나라들에서 남유럽, 동유럽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깥에서 이제 보통 그 노동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눈에 많이 띄잖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면 눈에 잘 안 띄지만,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길에서 부딪힌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몇 년 이상 일하게 되면 이제 사회보장 이 지원을 다 받도록 되니까 뭐 일 안 하고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보면 이 외국인들이 영국말도 잘 못하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 사회보장 혜택 받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불만이 생겼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게 이제 뭐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디 외국 나가면 막 자기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 유학 가가지고도 보면 한국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밥 먹고 모여서 놀고 뭐 이러니까 제가 유학할 때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 독일 친구가 야 너네는 왜 한국 애들끼리 자꾸 만나고 그러냐? 여기 왔으면 독일 사람들하고 만나야지.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불만이 높아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난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EU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EU에서 나갈지 말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까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EU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충분히 양보를 받아보겠다. 그 양보를 받아낸 안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캐머런 총리가 요구사항을 얘기해요. 4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해가지고 EU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브뤼셀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런 상당한 양보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통합을 하는 거는 난 반대한다. 그리고 그때는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좋다. 뭐 더 이상 통합하는 거에는 네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것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비유로존 국가지만 유로존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다오. 즉 영국하고 무슨 갈등이 있었냐면 영국이 유로화를 전 세계 유로화 거래의 40%를 딜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유로화를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ECB에서 보니까 유로화는 쓰지 않으면서 유로화는 지가 다 거래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이 유로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다오. 그래서 그것도 양보를 받았어. 그 다음에 EU에서 앞으로 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서 아니면은 그 법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레드카드를 도입해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도 양보를 해줬어요. 유럽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해줬죠. 그 다음에 이주민의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불가리아에서 이주민의 아버지가 일하러 와요. 그래갖고 식구들을 영국에다 등록을 해놔. 그리고 식구들은 불가리아 살아. 근데 영국에서 주는 아이들 지원금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 안 하고 사회복지만 가지고도 자기네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한하게 해다오. 그리고 자기네 국가에 일정 수준 이상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올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불안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다오. 그래서 그것도 해줬어요.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는지 결국은 부결이 됐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영국이 가진 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많은 것들이 이주민,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불만의 대상이었고, 또 하나는 난민. 거기다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테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영국에서도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뭐 올해는 벨기에도 있었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 옆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것도 내가 낸 세금으로 사회보장으로 받아먹고 살면서 내 등에다가 총을 겨누고 있다.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이런 정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돈만 보내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거기 살고 돈 내라 그러면 돈은 내겠다. 근데 내 옆집에 살면서 나를 죽일 거를 디자인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심정적인 이 정서가 많이 팽배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EU가 경제적으로 침체됐는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좀 나았기 때문에 분담금이 자꾸만 늘어났어.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야. 그리고 유럽에서 규제가 많아져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 유럽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는데 뭐 2년씩 3년씩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난 못해 먹겠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그것도 불만이었고 이거는 또 조금 정서적인 문제인데 사실상 유럽의 리더가 독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제가 안식년이었어 갖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TV를 켜면 막 시리아 뭐 이런 난민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다 들어와도 좋다. 독일이 받아주겠다. 이런 데 너무 많아지니까 독일에서도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유럽 전체가 해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걸 받아라. 이래가지고 독일이 보팅 라이트에서 제일 힘이 세니까 독일이 유럽에서 유럽 국가들 소집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너네는 몇 명, 너네는 몇 명 이렇게 막 정해줘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영국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독일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속으로 엄청 부글부글 끓었었어.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른 나라들도 뭐 그렇지는 안 그런 나라들은 없었겠지만 보니까 처음에 받아주겠다고 막 거룩한 얘기 다 하고 박수 받고 한 거는 메르켈이 하고 뒤에 그 짐을 지는 거는 왜 내가 져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차라리 자기들이 결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독일 패권주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하고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조금 정서적으로 서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이제 브렉시트에 찬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찬성 측은 왜 했느냐. 무역협정 나가더라도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시장 통합한다는데 아직도 레귤레이션이 많아서 제대로 통합이 덜 됐다. 그다음에 투자가 유럽 때문에 들어온다 그러지만 자기네들이 그거는 충분히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 금융시장 자기네들의 원래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대체 안 될 거다. 그리고 EU 예산 분담금 안 내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이민도 막을 수 있고 환율 뭐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서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다. 규제는 우리가 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성장에 오히려 더 이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찬성 측이 주장을 했었어요. 물론 요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주장들을 다 이제 반대 측에서는 했었죠. 뭐 보시면 원산지 증명, 뭐 EU 특혜 이런 거 다 없어지면 EU 시장 잃어버릴 거다.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장 거의 영국은 물건보다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 그거 타격받을 거다. 그 다음에 투자 안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금융 중심지 런던에 보면 우리말로 하면 그 명동 같이 중심지에 금융 회사들이 모여 있는 금융 피어터리 있어요. 금융 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더 시티라고 따로 불러요. 더 시티라고. 런던에 있는 더 시티. 그러면 뭐 미국의
월스트리트 뭐 이런 개념 비슷하게 그 더 시티가 망할 거다. 근데 서로 그렇지 않을 거다. 그 뭐 또 분담금을 탈퇴해도 유럽 시장에 액세스가 되려면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탈퇴해도 다 절약은 못한다. 그 다음에 이민자를 다 막아버리면 숙련 노동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서로 이 논쟁의 쟁점이 됐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결정이 이렇게 됐고 51.9%가 찬성하는 바람에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결정이 됐었죠. 요거 이제 투표하기 전날까지 금융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브렉시트가 부결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별 요동이 없다가 찬성 쪽으로 가는 바람에 손해본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여기도 손해본 사람들 좀 있죠? 없어요? 그 다음에 없으면 다행이고 나는 손해 좀 봤어요. 그 다음에 유럽 연합 출범 이후에 첫 번째 탈퇴 결정이에요. 저는 이걸 참 아쉽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럽이 인류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게 아닌가. 총칼로 통합하는 것만 있었던 세상에 협력해서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적 통합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뭐 59년도로 치면 60년, 50년, 60년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만들어 온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연구해 왔었거든요. 우리도 유럽처럼 공동체를 만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어느 나라가 먼저 퍼스트 티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컨드 티어는 어떤 나라에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제 연구 테마 중에 하나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영국이 거기에다가 그냥 철퇴를 날려가지고 더 긴밀한 공동체로 가는 것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시계를 지금 돌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의 이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더 나은 공동체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영국을 따라가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된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통합이 너무 빨리 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통합할 때처럼 상당 기간 동안 컨버지 할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생산성의 격차가 보통 이론적으로는 생산성의 격차가 40% 이상 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봐요. 그래서 생산성의 격차가 그 이하로 줄어든 다음에 통합을 했으면 저런 대대적인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너무 빨리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구권 국가들이 빨리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벗어나서 나토 국가로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방의 세력을 더 확산한다 하는 것이 뒤에 깔려 있었던 계산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독일이 서유럽에서는 제일 오른쪽 끝에 있었잖아요. 근데 동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유럽의 중심부로 이동을 해, 지리적으로. 그래서 페리페리에서 센터로 들어갈 수 있다. geographically. 그렇게 되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물류의 이동을 통해서만도 상당히 많은 베네핏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빠른 통합을 추진한 이유가 아니었나. 그 여파가 저렇게 발생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영국이나 EU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죠. 지금 뭐 지난주에 벌써 영국 파운드화가 한 18% 폭락을 해가지고 드디어 올 곳이 왔다.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앞으로 파운드화는 더 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근데 영국의 주식 값은 오히려 한 20% 올랐어. 그러면 영국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브렉시트가 일단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는 이 브렉시트 때문에 고립주의, 신보호주의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대두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대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보면 미국도 굉장히 훨씬 더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다음 정부에서는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심지어는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도 한미 FTA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상당히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미국이 올해 들어서 이미 2번이나 환율 감시 대상 국가로 지금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서 미국으로부터 또한 지나치게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별로 안 내린다. 이거는 조작하는 거다. 그래서 감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환율 감시 대상국으로 지금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이 non tariff barrier라고 할 수 있죠. 보호무역적인 조치죠.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국이 나만 잘 살겠다, 나만 잘 살아보겠다 하고 뛰쳐나가는 고립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앞으로 금융 무역 중심지로서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이게 유지될 것이냐, 쇠퇴할 것이다. 근데 영국이 그렇게 활발하게 시장에서 역할을 해주면 영국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중개를 받는 나라들도 사실은 이득을 본 거죠. 영국의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영국의 그런 서비스가 없어지면 세계적으로도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단기적으로 이번에 브렉시트 결정되던 날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이 왔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후에 거의 다 회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브렉시트 결정한 날인가 뭐 그 다음 날인가 제가 그 TV 토론에 나간 적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있으면 회복될 걸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진행하시던 분이 보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결정만 났었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잖아. 이제 조치가 시작되면, 즉 내년 3월에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발동한다라고 이제 선언하면 그때부터 아마 여러 가지 타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변화고, 이거는 결정한 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상당한 타격이 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은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줄 거고, 우리나라나 또는 이머징 이코노미들 금융시장의 불안은 좀 더 커질 거다. 결국 전 세계가 나만 잘 살아보겠다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보호무역이 더 강화되고 더 서로 손해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우려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넘어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는 요것들이죠.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유러피언 싱글 마켓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85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른 나라에 가려면 제가 독일에서 프랑스로 가면 국경에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난 유럽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갔다고 이렇게 좀 패스포트 좀 찍혔으면 좋겠는데 도장이 없어졌어. 그냥 독일 차 마크 달고 그냥 쓱 하면 아무도 안 잡아. 그러니까 이게 국경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동이 이제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싱글 마켓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테리프를 물기 시작하면 교육이 위축될 거고 금융 허브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거고 특히 영어권이다 보니까 그리고 영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레귤레이션이 적다 보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지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국에다가 이 유럽 뭐라 그럴까요? 지사 뭐 대표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국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영국에 들어간 FDI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브렉시트 결정된 다음에 제일 먼저 타격받을 게 영국의 부동산이 될 거다. 이런 FDI 뭐 사무실 이런 수요들이 떨어지니까 실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이 앞으로 EU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EU 국가에 준하는 어떤 양호를 받아내야 지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런 소프트 브렉시트는 불가능할 거다. 하드 브렉시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쉬도록 하죠.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포팅 권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로 클리어링 하우스 그 다음에 모국 감독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뭐냐면 패스포팅 권리라는 건 뭐냐면 EU 안에서 어떤 나라 한 군데서라도 이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도록 허가받았으면 즉 상업 또는 뭐 기업으로서 허가를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다 프리패스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EU 패스포트를 줬다. 이래서 이제 패스포팅 권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패스포팅 라이트가 없어지게 되면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다른 나라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들어가서 하려면 각 나라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돼.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그러면 아무데나 가서도 영업해도 돼요. 유럽 전체에. 근데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에 허락받아야 되고 영국에 가면 영국에서 독일 가면 독일에서 허락받아야 되고 이제는 모든 나라에서 건건이 다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렵게 될 거다. 또 하나는 영국이 유로화 거래, 전 세계 유로화 거래의 40%를 담당하고 있어요. 영국의 이제 그 외환 딜러들이 전체 세계에서 움직이는 유로화의 40%를 거래를 담당했었는데 한번 ECB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너는 유로존 국가도 아닌데 이거를 자유롭게 거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로화 청산거래소를 비유로존 국가에서 유로화 청산거래소 하는 거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ECB에서 제한하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거를 제소했어요. 유럽 사법재판소에다 제소를 했어. 그래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EU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도 유로화 청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아직은 유로 청산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이제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이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청산거래소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렇다면 영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외환 시장이 엄청나게 위축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피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포팅 권리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르기도 한 건데 무슨 원칙이냐면 보족성의 원칙 들어보셨어요? Subsidiarity Principle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EU 국가 어느 나라에서 허가받은 상품이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거를 새로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막걸리다. 우리나라의 김치다. 그럼 우리가 유럽 국가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허가해 줬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그걸 팔 수 있어. 그게 이제 보족성의 원칙이라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허가권이 어느 EU 국가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허가를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다 통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가게 되면 EU에서 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되죠. 그러면 영국에서 만든 모든 상품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 다 허가받아야 돼. 그게 지금 그거는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여기 포함돼야 돼요. Subsidiarity Principle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상품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행정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보이지 않는 non-tariff 적용을 받게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모국 감독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회사가 영국에다 등록을 해놨으면 영국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다. 그럼 영국 금융감독원에서 영국 이 회사를 감독하고 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감독할 권리가 없어. 모국에서만 받으면 돼. 근데 이제는 영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프랑스에서 무슨 브랜치를 열었다. 그럼 프랑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모국감독 원칙에서도 제외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다 고려해 보면 사실은 더 이상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순간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유럽 시장 내에서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파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국 감독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에다가 브랜치를 열고 다른 나라들이 영국에다가 브랜치를 열고 거기다가 유럽 사무소를 개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또 레귤레이션이 적으니까. 그래서 FDI가 영국이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EU 28개국 중에서. 거의 5분의 1 이상이 다 영국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영국에 들어가봤자 이제는 모국감독 원칙을 적용받지 못하니까 영국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영국 사람들도 아일랜드 여권을 신청하고 영국 사람들 아일랜드 여권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는데 아일랜드 여권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뭐 올 상반기만 해도 그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지난 9월 달까지 37,000명이 아일랜드 여권을 신청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나가 있는 영국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EU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또 한 2,800명이나 된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2배 반이 늘어났다. 이런 특혜를 못 받게 되니까 결국은 영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라는 얘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페이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영국이 탈퇴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국이 EU에서 나간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이런 권리는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패스포팅 라이트나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갔나 봐요. 이 패스포팅 라이트나 그다음에
클리어링하우스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보족성의 원칙, 그 다음에 모국 감독 원칙, 이런 그 제도적인 특혜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영국에 들어왔던 나라들도 영국에 이제 안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영국이 그런 이 불이득을 이제는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국이 받게 되는 영향,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은 심리적, 정치적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는 요 네 가지에서 일단은 제외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적인 변화가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되는 그 협상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례들로 보면 물론 이와 비슷하거나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 모델이다. 그래서 EEA 모델이라 그래서 European Economic Area, 그러니까 유럽 경제지역 모델이라는 건데, 요거는 EU 회원국에 거의 준해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 접근이 다 가능하고, 그렇지만 EU 예산을 내야 돼. 그리고 영내 이민에 대해서도 통제가 불가능해요. 즉 커먼 마켓에 해당하는, 커먼 마켓이라고 하면 공동시장이라는 건데, 그거는 상품 시장과 요소 시장의 통합을 커먼 마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동시장에 준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이동, 자본의 이동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커먼 마켓을 활용하기 때문에 EU에 분담금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유로화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협상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도 한 3.8% 정도는 GDP에서 손해를 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간 FTA 모델. 그러니까 일단 EU 전체 통합해서는 안 되더라도 양자간으로 FTA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랬을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는 방식이나 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럴 때는 한 GDP 한 6.2% 정도 손해를 보게 될 거다. 근데 이제 WTO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뭐 특별한 대우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지.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낫죠. EU하고 FTA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요 모델이고, WTO 모델은 그것도 안 되는 모델이죠. 그럴 때는 EU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데 GDP 성장률 7.2% 정도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봤는데 요즘에는 적어도 7.5%는 하락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저렇게 타격을 받으면 EU는 어떠냐? EU도 같이 손해를 볼 거다. EU도 영국이라는 파트너가 없어지면 한 0.33% 정도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건데, EU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조업, 농산물 서비스, 인력, 자본, 뭐 예산 참여, EU 규제, 공동대외관계, 원산지 규정, 통상정책의 종속성, 이런 게 다 해당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EEA 모델, 유럽 경제 지역, 여기서 이제 농산물의 자유교역, 이거는 이제 예외로 되고요. 그 다음에 대외관계, 공동대외관계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그 EEA 모델인데, 다른 거는 사실은 거의 다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여기 보면 영국이 제일 싫어하는 인력의 자유이동, 이것도 뭐 반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EU 예산 참여도 해야 되고, 규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영국이 나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EEA 모델은 영국이 받기 어렵다. 특히 이번에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주에 제일 강력하게 얘기한 게, 우리는
이민법을 독자적으로 우리는 도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람 받고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사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지금 이런 인력 자유이동에 대해서는 영국의 주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러니까 적어도 이 EEA 모델로는 못 간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하드 브렉시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협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상당히 부여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양자 협정을 해서 거의 EEA에 준하는 것을 받았죠. 단지 통상정책의 종속성이나 유럽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받지 않는 거 빼놓고는 다 거의 EEA하고 같은 걸 했는데 그 대신에 예산 참여는 반만 해요. 더 적어요. EEA보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예산을 전혀 안 낼 수는 없다. 근데 터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자 협정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안 되죠. 서비스, 인력 이동, 자본 이동, 예산 참여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EU 규제는 반만 받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시장 억세스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FTA 우리나라가 했던 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EU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규제나 대외관계, 원산지 규정, 종속성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참여할 필요 없고 예산 참여도 안 하고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억세서빌리티가 사실은 반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TO 같은 나라에는 전혀 최혜국 대우를 못 받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다들 궁금해해요. 영국의 지금 이야기는 우리는 EU에 대한 이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EU에서 요구하는 이민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는 안 받겠다. 우리는 독자적인 법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협상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서로 이제 기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작하면 리스본 조약에는 2년 이내로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이내로 끝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 3월에 시작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국에서 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브렉시트 결정을 했잖아요. 국민들이 헌법 국민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영국의 모든 정책 결정은 영국 의회에 종속돼야 된다. 무슨 그런 규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의 결정을 추인하지 않는 이상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영국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걸 지금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소에서 그 제소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영국 의회의 최종 결정권이 넘어가요.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결정을 국민들이 했지만 국가 이득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은 영국 정책으로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못 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노동당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 보수당도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투표에 붙이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으로 봐요. 여기서 영국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는 국민투표로 가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부의 판단에 따르는 거지 의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스스로 결정을 했는데
의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다 또 묻는다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지 않는 것들은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이미 직접 투표해가지고 결정한 거를 국민의 대의기구가 또 한 번 그거를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영국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거예요. 자, 2년 이내에 잘 되면 2년 이내에 되지만 이게 생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EU에서도 이 조약이 처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2년 내에 협상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만약에 2년 내에 협상이 안 되면 EU 정상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EU 정상회의에서 뭐 3개월을 더 준다 아니면 뭐 반년을 더 준다 이거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2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합의가 안 된 걸 어떻게 해? 그러면 그냥 나가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2년 이내라고 리스본 조약이 해놨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년 이내에 안 될 가능성도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관측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무슨 내용 가지고 싸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앞으로 내년 3월 이후에 EU발, 유럽발 이 불안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장에 출렁거릴 거고. 자,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건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두 가지 경로잖아요. 영국하고의 무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즉 실물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하나는 금융 경로, 금융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이미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 높아질 거다.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로 본다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얼마나 거래가 많으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실물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뭐 단지 지금 미국이 EU하고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고 영국계 자금이 미국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영국이 당장 불안 요인 때문에 금융시장이 뭐 마비되거나 이런 요인이 없다면 영국이 미국에서 돈을 빼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단지 달러 강세화 영향으로 미국이 좀 손해를 볼 거다. 이런 얘기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무역에 대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총 수출에서는 한 3%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단지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금융시장 자유화를 선택하고 있고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이런 부분들은 늦춰질 수 있다. 일본 금융시장의 불안정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죠. 달러화 강세하고 일본 엔화 강세. 브렉시트 결정된 이후에 엔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오히려 일본이 된통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수년 동안 했었던 것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뭐 이렇게 충격이 와서 한 방에 날려버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엔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는 일본 경제에는 좋을 게 없을 것 같다. 뭐 인도 이머징 이코노미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자본이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도 루피아화가 약세되고 외자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또 그로 인해서 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빨리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단지 이머징 이코노미로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거다. 러시아는 정치적인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이제 예견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실물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면 유가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즘 유가가 오르고 있죠. 좀 나아졌고, 정치적으로는 이득을 볼 거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유럽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제재에 제일 앞장섰던 게 영국인데, 영국하고 EU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러시아 제재에 대한 것들이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토 내에서도 협력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러시아한테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도 영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들은 뭐 실물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다 보면 결국 중남미도 더 큰 영향은 어디서 받겠어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자 유출 뭐 이런 것들이 더 어렵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원 가격이 빨리 상승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남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 거냐? 우리나라도 사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관계가 얼마나 되느냐, 실물 관계로 보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을 우리는 주로 상대해 왔으니까. 그렇지만 금융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 우리 쪽에서도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은 다른 이머징 이코노미들하고는 달리 불안정한 상황이 되더라도 돈이 별로 안 빠져나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면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보면 영국이 올 상반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거래 비중은 1위를 차지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영국 자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자금들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주식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DI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영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은행 대출이 미국 다음으로 많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국제금융시장이나 제3국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 요 부분이 오히려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문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외 건전성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온 얘기들입니다. 대외 건전성 지표 우리나라 많이 높아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무역에서 영국이 차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1.4% 정도밖에 안 된다. 수출이나 수입.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크게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직접 투자 비중도 영국이 전체, 우리나라 직접 투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해서 여기서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영국의 영향은 오히려 실물보다는,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실물보다는 금융 부분이고 불확실성, 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불황을 좀 더 길게 끌고 가거나 더 깊게 끌어내리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얘기고, 전체적인
그 세계 경제 분위기를 고립주의, 그다음에 보호주의 이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점, 이 부분도 이제 부정적인 얘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국이 인류의 이상의 타격을 줬다. 인류가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모델을 EU를 통해서 제시하고 그거를 끌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영국이 타격을 줬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또 EU가 과도하게 좀 그 속도를 낸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판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